이년아, 내가 뭘 안다고 손을 대! 비명이 칠순잔치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무역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머리채를 잡힌 채 서 있는 며느리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친척들의 입도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칠순잔치를 사흘 앞둔 어느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강다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색바랜 면바지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대충 묶어 올린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마 위에는 무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직 손도 못 댄 시금치 10단이 수북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시어머니 홍점순이 보내온 메모지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잡채 60인분 빠짐없이, 갈비찜 넉넉하게 60인분, 전 종류 5가지, 사골 육수는 새벽부터 끓여야 제맛. 다희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칠순잔치라고는 하지만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친척이란 친척은 죄다 불러 모아 잔치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고마운 줄 알아.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희는 이를 악물고 물을 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 최병수가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다림질이 빳빳한 와이셔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주방을 슬쩍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내일까지 갈비찜이랑 잡채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다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알았어. 좀 더 빨리 할게.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늘 그렇듯 순종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동태전이랑 버섯전 추가하래. 재료는 알아서 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희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물을 써는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알아서, 언제나 알아서. 그 말이 다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싱크대 위 선반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어느 야전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수술 가운을 입은 다희, 그 옆에는 활짝 웃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 이준혁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자원봉사자로 함께 파견을 나갔던 그 사람. 다희는 손을 멈추고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다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잡채 재료도 손을 못 댔고 사골 육수는 불에 올려야 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아파트 주방의 형광등 불빛만이 다희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원 아파트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희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시어머니의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점순 언니, 올해도 이렇게 차렸어?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서. 시어머니 홍점수는 새로 맞춘 한복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음식을 만든 것처럼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다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신발 정리 도와드릴까요? 홍점수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발은 무슨, 부엌에가, 국이 식으면 어떡해. 다희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며느리 전 남편 있었다며? 응. 점순 언니가 그러더라. 애도 없이 홀몸으로 굴러 들어왔다고. 그래도 일은 잘한다고 하더라. 어디서 병수 같은 남자를 잘도 꼬셨지. 다희의 귀에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 있었다. 홀몸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 야전병원. 총상 환자 15명이 한꺼번에 실려 들어오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모자라 다희는 16시간을 수술대 앞에서 버텼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이준혁은 인근 난민촌에서 식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발물 사고가 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다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준혁은 이미 없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20회, 분쟁 지역 14곳, 수술 성공률 세계 최상위권. 그러나 다희에게 그 모든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하나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다희는 생각을 떨쳐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야,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희는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홍점수는 빈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잡채가 벌써 바닥이야. 60인분 하라고 했더니 이게 뭐란 거야? 당장 더 만들어 와. 어머니, 잡채는 넉넉히 했는데요. 넉넉히가 이게 넉넉해? 눈이 있으면 봐. 접시가 비었잖아.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다희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킥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희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만들겠습니다. 다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손님들이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다희는 쉼없이 그릇을 치우고 커피를 날랐습니다. 이름 대신 야 에미야로 불리며 거실과 부엌을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밥 한 숟갈 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홍점순이 소파에 앉아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날카로웠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었으니까 재혼이라도 한 거죠. 그래도 밥은 할 줄 아니 다행이에요. 전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데.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다희는 갈비찜을 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저녁이 되어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음식 접시와 소주병,
맥주캔이 전쟁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다인은 무릎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었습니다. 병수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홍점순도 자기 방에서 TV 소리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이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는 바닥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다이는 문을 잠그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깊이 묻어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MSF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야전 수술실 앞에서 동료 의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흙먼지 가득한 수술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두 번째 사진.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 말리의 노을 아래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준혁아,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그 낮은 목소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초라한 모습.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이 아직 벌겋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강다이였습니다. 다이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의 기름 자국 위로 흘렀습니다. 쓰라렸지만 다이는 이를 악물고 첫 번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칠순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손님이 옵니다. 칠순잔치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이는 전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새벽 2시에 겨우 눈을 붙였지만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홍점순이 전날 밤 문자를 보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손님 한 분 더 오신다. 갈비탕 준비해. 특별한 분이니까 상 제대로 차려. 특별한 분. 다이는 그 두 글자를 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홍점순이 특별하다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분명 시어머니의 과시욕을 채워줄 누군가일 터였습니다. 다이는 부은 눈을 비비며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시어머니가 미리 사놓은 사골뼈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재료는 준비해 두셨구나 싶었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핑계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골을 큰 솥에 넣고 물을 채우는데 안방 문이 열리며 홍점순이 나왔습니다.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에는 롤을 감은 채였습니다. 육수는 벌써 올렸어야지. 지금 올리면 제때 우러나겠어? 어머니,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요. 변명은 됐고. 홍점수는 부엌 의자에 앉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오시는 손님이 누군지 알아? 박인준 회장님이야. 무역그룹 박인준 회장. 영감이 젊었을 때부터 알던 분이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다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인준. 그 이름이 기억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홍점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제대로 차려야 해. 우리 며느리가 어떻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 그리고 오늘은 앞치마 그거 좀 바꿔 입어. 기름때 묻은 거 들고 나오지 말고. 보기 싫으니까. 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점수는 콧방귀를 끼며 일어났습니다.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상 차리고 나서 먹어. 손님 오시기 전에 다 세팅해야 하잖아. 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날도 하루 종일 밥 한 숟갈 못 먹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홍점수는 이미 안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병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향수까지 뿌린 모습이었습니다. 잔치 이튿날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수 씨, 박인준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에요? 병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몰라도 돼. 어머니 아버지 지인이야. 그냥 상이나 잘 차려. 그게 당신이 할 일이잖아. 다희는 입술을 꼭 물었습니다. 11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병수가 현관으로 나가고 홍점순이 새로 맞춘 한복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섰습니다. 환한 웃음, 바른 자세.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걸음걸이 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를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홍점순이 두 손을 모으며 반겼습니다. 박인준 회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칠순 축하드립니다. 최 선생.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시아버지 최기태가 활짝 웃으며 박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인준, 무역그룹 회장.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기억의 어딘가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고개를 저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갈비탕을 내야 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갈비탕 금방 나옵니다. 다희가 조심스럽게 상을 내밀었습니다. 박인준이 고개를 들어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다희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점순이 박인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우리 며느리예요. 공부는 못했어도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혀요. 그게 저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제가 늘 말하죠.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흘렀습니다. 다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공부는 못했어도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 시리아 국경지대, 예멘 분쟁 지역, 방글라데시, 홍수 현장. 20해 동안 14곳의 분쟁 지역과 재난 현장을 누비며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외과의 국경 없는 의사회 최우수 외과의 표창을 3번 받은 사람. 공부를 못했다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돌아가는 순간 준혁의 얼굴이 떠오를 테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자책이 숨통을 조여올 테니까요. 다희는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박인준 회장과 최기태는 소파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홍점수는 그 옆에서 이야기에 끼어들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수는 과일을 집어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조용히 빈 그릇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날랐습니다. 그 누구도 다희에게 앉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 최기태가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려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짧은 소리였습니다. 최기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감, 영감. 홍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기태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이마가 소파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수가 달려갔습니다. 홍점순이 울부짖었습니다. 다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본능처럼 20회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심장 밑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 질환, 쓰러지기 직전 가슴을 쥔 동작,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안면 창백, 다희의 뇌 속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응급처치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희가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 최기태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이 서서히 보랏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가슴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뜬 채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무릎을 꿇고 최기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동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흉부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얕고 빨랐습니다.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20회 동안 분쟁 지역 야전병원에서 단련된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최기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수 씨, 빨리 119에 전화해요. 심근경색 의심이에요. 골든 타임이 얼마 없어요. 다희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부엌에서 네, 어머니 하던 그 순종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전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지시하던 외과의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수가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다희는 최기태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어 호흡을 편하게 했습니다. 다리 쪽을 살짝 높여 혈액순환을 돕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통수에 불이 번쩍 켜지는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홍점순이 다희의 머리채를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앞치마 끈보다 더 질기게 묶여있던 다희의 쪽머리가 와르르 풀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손을 대. 당장 비켜.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응급처치. 내가. 홍점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눈이었습니다. 어제 시아버지한테 뭔 짓을 했어? 밥에다 뭘 넣은 거야? 이 독한 년아. 홍점수는 머리채를 쥔 채 다희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다희가 뒤로 나자빠지며 소파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부분이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최기태가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이에요. 골든 타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닥쳐. 내가 의사야? 대학도 못 나온 게 무슨 심근경색을 알아? 그 말이 다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게 그렇습니다. 이 집안 누구도 다희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희가 국경 없는 의사회 최우수 외과의 표창을 3번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20회 동안 14곳의 분쟁 지역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외과의라는 사실을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다희가 다시 최기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점순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영감한테 손 떼. 병수야, 인연 좀 잡아. 병수가 119 통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구급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119 불렀는데 좀 늦을 수 있대. 그럼 어떡해? 홍점순이 울부짖었습니다. 거실은 울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병수 씨, 지금 아버지 상태가 급박해요. 제가 응급 처치만이라도. 됐어. 병수가 손을 들어 다희를 막았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괜히 건드려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나는. 다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사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봉인해왔던 그 단어가 준혁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린 그 이름이. 하지만 최기태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짙은 보랏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몇 초가 심장 근육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다희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홍점순이 다시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다희의 목이 뒤로 꺾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인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머리채가 잡힌 채 목이 꺾이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흐트러진 머리카락, 붉게 달아오른 뺨,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3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의 야전병원. 무역 시찰 중 총기 사고로 쓰러진 아들 박재원. 모든 의사가 손을 놓은 그 수술. 12시간의 사투 끝에 아들을 살려낸 한국인 여의사.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아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강다희 선생님이 살려줬어요. 퇴원 후 감사를 전하러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강 선생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귀국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채가 풀린 채로. 박인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 사이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홍점순을 향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 놓으십시오. 홍점순의 손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 눈빛에 눌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인준은 천천히 다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선생님, 박인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다혜 선생님이시죠? 박인준입니다. 3년 전 만리에서 제 아들 재원이를 살려주신 분, 기억하십니까? 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인준. 그 이름이 기억의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3년 전 만리 야전병원. 무역 시찰 중 총기 사고로 실려온 25살의 청년. 오른쪽 흉부 관통상, 폐 손상, 과다출혈. 모든 의사가 손을 놓은 그 수술. 12시간 동안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여 살려냈던 환자. 박 회장님, 아드님 재원 씨. 맞습니다, 선생님. 박인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분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박인준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수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홍점순의 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에게, 대학도 못 나왔다고 비웃던 며느리에게
재벌 회장이 90도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 지금 아버지 상태가 급박합니다. 심근경색 의심이에요. 제가 처치해도 되겠습니까? 박인준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다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점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머리채를 쥐고 흔들던 그 손이 지금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5분 뒤였습니다. 다희의 응급처치 덕분에 최기태의 맥박은 불규칙하나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환자 의식 희박하지만 맥박 있습니다. 바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최기태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동안 홍점수는 영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수는 차키를 들고 뛰었습니다. 다희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수가 현관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같이 가. 다희는 일어섰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도 기름때 묻은 앞치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켜지기 시작하는 눈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다희의 등 뒤로 박인준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셨군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명절 연휴의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급체한 노인, 폭죽에 손을 다친 아이, 과음으로 실려온 중년 남성. 들것과 휠체어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응급실 자동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안쪽 응급처치실 복도에서 홍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희가 달려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처치실 앞에 홍점순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병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핸드폰을 쥔 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인준 회장은 복도 한쪽에 비서와 함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병수 씨,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다희가 다가가자 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태가 안 좋대.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고. 다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 말이 3년 전과 겹쳐졌습니다. 준혁을 잃던 그날 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처치실 커튼이 열리며 당직 전공의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홍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감 어때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공의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 좌전하행지 완전 폐색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근육 손상 범위가 상당하고 현재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점순이 전공의의 가온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전공의는 조심스럽게 홍점순의 손을 풀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병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심장 근육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현재 상태에서 스텐트 시술을 진행하더라도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술 중 쇼크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홍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호자분께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에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홍점순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병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희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전공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가 빠르게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좌전화행지 완전 폐색, 심장 근육 손상 광범위, 혈압 불안정, 스텐트 시술 고위험. 하지만 다희의 머릿속에서는 그 너머의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현장에서 다희가 수도 없이 다루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장비도 약품도 부족한 야전병원에서 이보다 더 나쁜 상태의 환자를 살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전공의가 말하는 고위험 시술은 이 병원의 장비와 인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희가 전공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환자 심전도 결과 직접 봐도 되겠습니까? 전공의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다희가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홍점순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전공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느 병원 소속이십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외과의입니다. 강다희입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것은 2년 만이었습니다. 전공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다희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분쟁지역 외상외과 분야 강다희 선생님이십니까? MSF 최우수 외과의 표창을. 맞습니다. 전공의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의학계에서 강다희라는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20회, 14곳의 분쟁지역과 재난 현장, 장비도 없는 야전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수술을 성공시키며 국제의학 저널에 이름을 올린 사람. 그 사람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이 응급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박인준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원장님, 병원 관계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박인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공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이 직접 보시겠다고 하면 모든 자료를 가져다 드려. 그리고 심장내과 과장 지금 당장 불러와. 네, 이사장님. 전공의가 뛰어갔습니다. 홍점순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병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 전공의가 고개를 숙인 것은 박인준 회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다희라는 이름 앞에서였습니다. 잠시 후 심장내과 과장이 심전도 필름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다희가 필름을 받아들었습니다. 형광등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년 만이었지만 눈은 정확했습니다. 좌전하행지 근위부 완전 폐색. 심근 손상 범위는 넓었지만 심장 기저부까지 괴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지만 아직 쇼크 진입 전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했습니다. 시술 가능합니다. 다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재 심장 기저부 괴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에 들어가면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분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내과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집도하시겠습니까? 다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외과의였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심장내과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MSF 현장에서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없는 야전병원에서
다희는 수도 없이 이 시술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조하겠습니다. 집도는 과장님이 하십시오. 단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뛰었습니다. 시술실 준비시켜. 박인준이 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시술 끝나고 하십시오. 다희는 짧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홍점순이 다희의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머리채를 쥐고 흔들던 그 손이 지금은 가슴 앞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다희야.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것이 홍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영감 좀 살려줘. 제발. 다희는 홍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하녀 취급을 하던 사람, 대학도 못 나왔다고 비웃던 사람, 머리채를 낚아채던 그 손. 그 사람이 지금 다희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시술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서가 깨끗한 수술 가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다희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마치 2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껍데기를 벗어내는 것처럼 하얀 수술 가운을 입었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등이 고다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속에 지치고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20해 동안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빈 외과의 강다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점순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가, 대학도 못 나왔다고 비웃던 며느리가 지금 세계적인 외과의의 눈빛으로 시술실 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금속 기구의 차가운 광택, 무영 등의 하얀 빛. 2년 만에 돌아온 다희의 전장이었습니다. 시술은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좌전하행지 근위부를 막고 있던 혈전을 걷어내고 스텐트를 거치하는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다희는 과장의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희의 낮고 정확한 목소리가 시술실을 울렸습니다. 도파민 증량, 수액 속도 높여요. 지금입니다. 시술팀이 긴장했지만 다희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스텐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오고 심박이 규칙적인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스텐트 거치 완료. 혈류 재개 확인. 바이탈 안정. 심장내과 과장이 낮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성공입니다. 다희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해냈습니다. 준혁. 이번에는 살렸어요. 소리 없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희가 수술 가운을 입은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자 땀에 젖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3시간의 사투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2년 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켜진 눈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홍점순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또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어때? 살아있어? 다희는 홍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손,
대학도 못 나왔다고 모욕했던 입. 그 사람이 지금 다희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정확한 전달을 위한 목소리. 막혔던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거치했습니다. 혈류가 재개되었고 현재 활력 징후가 안정적입니다. 다만 손상된 심장 근육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안에 상태가 유지되면 후유증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점순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살았어. 우리 영감이 살았어. 병수가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다희야. 병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아버지를 살려줘서. 다희는 병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얼굴. 아버지를 잃고 준혁을 잃고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을 보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사랑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수 씨, 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시술은 끝났어. 후속 관찰은 이 병원 의료진이 맡을 거야. 응, 고마워. 정말로. 그리고 할 말이 있어. 다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복도의 울음소리와 안도의 한숨 사이로 그 낮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순종적이고 지친 아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결심이 서 있는 눈이었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지금 갑자기. 들어. 다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병수가 반사적으로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2년 동안 참았어. 어머니한테 욕먹고 머리채 잡히고 하녀 취급당하면서 참았어.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어. 이 세상에 나한테 남은 건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들이 마침내 쏟아져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을 때 소파에 앉아서 바라만 봤잖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나한테 알아서 따라오라고 했잖아. 사흘 동안 60인분 음식 만들고 밥 한 끼 못 먹는 나한테 잡채가 모자라다고 했잖아. 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다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병수 씨. 그 한마디가 복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병수가 입술을 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 홍점순이 바닥에서 일어나 다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희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라봤어. 그러니까 제발. 홍점순이 다희의 수술 가운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까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 지금은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희가 조용히 홍점순의 손을 풀어냈습니다. 세게 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의사예요. 어머니가 대학도 못 나왔다고 하신 그 며느리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외과의였어요. 20해 동안 전쟁터와 재난 현장에서 수천 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홍점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근본 없다고 하신 그 집안, 제 남편은 난민촌에서 봉사하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곁에 있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수술실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에서 저는 하녀였어요. 식모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병수 씨가 제 마지막 가족이니까. 그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다희는 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복도에 다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도 멈추어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시술은 해드렸어요. 제가 의사니까.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준혁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으니까. 다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이혼하겠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홍점순이 다시 매달렸습니다. 다희야,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미안해. 제발 가지 마. 후속 치료는 이 병원 의료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시술 기록과 주의 사항을 모두 전달해 놓겠습니다. 다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홍점순의 손이 다시 뻗어왔지만 다희는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병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다희야, 잠깐만. 지금 감정이 격해진 거잖아. 아버지 시술 끝나고 피곤해서 그러는 거지. 좀 쉬고 나서 얘기하자.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니야. 다희가 병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년 동안 생각한 거야. 병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서 다희는 읽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병수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다희는 돌아섰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박인준 회장이 비서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희가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시술실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고 48시간 안에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속 관찰 사항은 심장내과 과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박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희에 대한 깊은 존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수술이 끝난 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홍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가 무언가 말하는 소리도. 하지만 다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박인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현장이 아닌 곳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실력은 제가 몸으로 겪어서 압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 병원 외상외과 센터를 선생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센터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다희는 박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생명을 살린 의사에게 보답하겠다는 진심이, 그리고 세계적인 외과의를 자기 병원에 데려오겠다는 사업가의 판단이 함께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박인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계셔야 합니다. 전쟁터에만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이 나라에도 많습니다. 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복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고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시간의 시술을 마치고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쏟아지는 햇살이 다희의 하얀 수술 가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다희는 병원이 마련해준 당직실에서 지냈습니다. 시술 후 최기태의 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심장내과 과장에게 후속 관찰 사항을 꼼꼼히 전달했습니다. 최기태는 48시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응급처치가 빨랐던 덕분이라고. 하지만 다희는 병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다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결혼 전 재산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MSF 활동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20해 동안 현장 수당이랑 수술 수당으로 모은 돈이에요. 결혼하면서 남편 명의 통장에 합쳤습니다. 남편이 재테크를 하겠다고 해서요? 네.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3억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을 남편 명의로 합치셨다고요? 네. 다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보 같았죠.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을 잃은 직후였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 특유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행건도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다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거실에 설치된 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홍점순이 머리채를 낚아채는 장면, 뒤로 낮아빠지며 소파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희는 병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이혼 조건을 이야기하자고. 장소는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병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출근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사 체면이 아버지의 병상보다 먼저인 남자. 다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술 가운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도 기름때 묻은 앞치마도 없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의 다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2년의 다희도 아니었습니다. 병수가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아버지도 이제 막 고비 넘기셨는데. 지금 이럴 때야? 다 생각했어. 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결혼 전 내 돈 3억 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억?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희는 몰랐지만 병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 왜? 투자를 좀 했거든.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지금 빼면 손해가 커서 내 돈으로 내 허락도 없이 투자한 거잖아. 병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변호사한테 서류 보낼 테니까 연락처 남겨. 잠깐만, 다희야. 병수가 손을 내밀어 다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희가 팔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 병수의 손이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다희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원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돌아가야 해. 다희가 일어서려는 순간 병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수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홍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성준아, 그 여자한테 재산 한 푼도 주면 안 돼. 알았어? 그 돈은 우리 집안 돈이야. 3억이 어디서 난 줄 알아? 우리 집에서 2년 동안 먹고 자면서 번 돈이지. 다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놓았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모양이었습니다. 병수가 전화를 끊고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재산 분할은 안 된다고 하셔. 어머니 말씀이시라고. 응. 결혼할 때 합친 돈은 공동 재산이야. 이혼 사유도 당신 쪽에 있으니까 위자료도 줄 수 없다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혼 사유가 내 쪽에 있다고. 다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년 동안 하녀 취급한 게 시댁이고 머리채를 잡은 게 시어머니고 방관한 게 당신인데 이혼 사유가 내 쪽이라고. 병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40살 남자의 비겁함이 커피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희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병수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다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다희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보아온 지치고 고개 숙인 아내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병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다희가 진짜로 소송할 것 같아. 홍점순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내버려둬. 걔가 뭘 어쩌겠어. 변호사 살 돈이나 있겠어? 바로 그 순간 카페 창밖으로 다희의 핸드폰이 울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말을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인준 회장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인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생님, 이혼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다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입니다. 시술 후 병실을 찾은 시어머니께서 복도에서 며느리 욕을 꽤 크게 하셨다고 하더군요. 다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병원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박인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데 가만히 있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법적 대리인이 있으십니까? 지금 선임 중입니다. 선생님, 제 변호사들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비용은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폐가 아닙니다. 박인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전 저는 서아프리카 야전병원 침대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의사가 포기한 자리에서 선생님 혼자 12시간을 버텨주셨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박인준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다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다희의 앞에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인준 이사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선생님 사건 전담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다희는 그 변호사와 마주 앉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리했습니다. 결혼 전 특유재산 3억 반환 청구, 시어머니 홍점순의 폭행에 대한 진단서 확보, 2년간의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 홈 카메라 영상, 명절 음식 준비 내역, 시어머니가 보내온 메모지 사진까지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인주는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최병수 부장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지? 대한물산 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사장님, 대한물산. 박인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한물산은 박인준 그룹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매출의 35% 이상이 박인준 그룹과의 거래에서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대한물산 대표이사와 미팅 잡아. 네, 이사장님. 사흘 뒤 대한물산 대표이사실. 대표이사 윤성태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인준 회장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박인준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최병수라는 부장이 있지요. 그 사람 승진 과정이 깨끗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그룹과의 납품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데 저는 투명한 조직을 가진 회사와 일하고 싶다는 게 제 오랜 원칙입니다. 윤성태 대표는 즉시 인사팀에 최병수의 인사 기록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최병수의 부장 승진 과정에서 홍점순이 대표이사 부인에게 로비한 정황, 성과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부서 내 갑질 민원 다수, 실력이 아니라 줄로 올라간 자리였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병수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소집 통보를 받은 날 저녁 병수는 홍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인사위원회 소집됐어. 승진 비리 조사한대. 홍점순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공들인 건데. 그게 문제라고. 그게 다 드러났어. 박인준 회장이 움직인 것 같아. 홍점순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박인준 회장이 왜? 다희 때문이지. 다희가 3년 전에 그 회장 아들 살린 거 기억 안 나? 엄마가 머리채 잡은 것도 다 목격했잖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기 홍점순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동안 대한물산 대표이사 부인과의 친분으로 누려왔던 각종 혜택들이 일시에 끊겼습니다. VIP 행사 초대, 백화점 상품권, 골프 회원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홍점순이 대표이사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홍점순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얇은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일주일 뒤 최병수는 대한물산에서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승진 과정의 부정이 확인되어 부장직에서 해임된 것이었습니다. 퇴직금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병수가 직장을 잃고 홍점순의 인맥이 무너지자 시댁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병수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희야, 합의하자. 3억 돌려줄게. 위자료도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줘. 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결혼 전 특유 재산 3억 전액 반환, 위자료 5천만 원, 시어머니 폭행에 대한 합의금 별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2번 다시 다희의 앞에 나타나지 말 것. 병수 측 변호사가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박인준 이사장이 뒤에 있는 이상 소송으로 가면 승산이 없습니다. 합의하십시오. 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수는 오랫동안 합의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홍점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마. 한 푼도. 엄마. 병수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홍점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그만하라고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병수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다희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생님, 합의서 서명 받았습니다. 3억 반환, 위자료 5천, 폭행 합의금 별도 입금 예정입니다. 이혼 신고서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당직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MSF 폴더를 열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만리의 노을 아래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던 두 사람. 준혁아.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다시 시작할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맑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깍. 작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2년간의 결혼이 끝나는 소리치고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다희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구청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다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의 구멍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구멍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지금의 구멍은 텅 비어 있었지만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다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인준 회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장님, 이혼 절차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센터장 제안은 아직 유효합니다. 다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다희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묘지 입구에 내렸습니다. 매표소역 꽃가게에서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언덕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묘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준혁? 1977-2022. 다희는 무릎을 꿇고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비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날아와 국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아.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왔어. 다희는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이 앞에 처음 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만리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거기 없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수술실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자책이 다희를 수술 가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다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 의사라는 이름도 버리고 숨어 살았어. 그게 벌인 줄 알았어. 내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말렸을 테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근데 준혁아, 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전에 사람을 살렸어. 또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희는 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늘 그랬잖아. 다희야,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그 손을 낭비하지 마. 그 말이 맞았어. 묘비 앞에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야전 병원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수술실, 전기가 끊겨 손전등으로 수술하던 밤, 12살짜리 아이의 총상을 꿰매던 손. 그 모든 순간 옆에 있던 준혁. 무거운 의료 장비를 들고 뒤를 따르며 웃던 얼굴. 보고 싶어. 그 한마디가 울음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묘지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가끔 지나갔습니다. 다희의 흐느낌이 잦아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MSF 폴더를 열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만리의 노을 아래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다희의 손에는 수술 가운이 들려 있었고 준혁의 손에는 봉사단 조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희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혁아, 나 결심했어. 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 당신이 늘 말했잖아.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살릴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게 더 큰 죄라고.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나 여기 있을게. 떠나지 않을게. 당신이 이 땅에 있으니까. 당신 곁에서 다시 시작할게. 다희는 묘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그 차가움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지켜봐줘. 한참 후 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다희의 걸음걸이는 올라갈 때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것이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묘지 입구를 나서며 다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인준 회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사장님, 센터장 제안 말씀이요. 네, 선생님. 받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인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다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햇살이 다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며 다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투명했습니다. 2년 전 이 나라에 돌아왔을 때 다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혁을 잃은 슬픔, 수술실을 떠난 자책, 그리고 최병수라는 남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최병수라는 마지막 끈마저 끊어졌지만 대신 다른 무언가가 돌아왔습니다. 시술실의 차가운 공기, 메스의 정확한 무게, 환자를 살려냈을 때의 그 떨림. 의사 강다희. 2년 만에 다시 찾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다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 곳이 생겼습니다. 센터장 취임식은 11월의 맑은 아침에 열렸습니다. 병원 대강당에 의료진과 관계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흰 국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무대 뒤편 현수막에는 큼직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상외과센터 강다희 센터장 취임식. 박인준 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단상 앞줄에 앉은 그는 취임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야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아들이 처음으로 꺼낸 이름. 강다희.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인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세계적인 외과의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20회, 14곳의 분쟁 지역과 재난 현장,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수술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사람. 외상외과센터 강다희 센터장님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하얀 가운에 실크 블라우스, 정장 바지,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60인분 음식을 만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다희 외과의, 외상외과 센터장. 다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국제학회 발표장이 떠올랐습니다. 분쟁 지역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수술 방법을 설명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세계를 향해 서 있었지만 지금은 이 땅의 환자들을 위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다희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수술 가운을 벗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곁에 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희가 잠시 숨을 고렀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수술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가운을 벗으면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수술실을 떠나면 죄책감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수술실이 아닌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메스 대신 국자를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으려 했습니다. 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희의 눈가에 빛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죄라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강당에 다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전쟁터에만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제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그 사람을 위해 의사 강다희로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인준이 가장 먼저 일어섰고 의료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일어서는 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다희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인준이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아드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려준 아들이니까요. 박인준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 병원이 선생님의 두 번째 전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11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햇살을 맞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MSF 폴더를 열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말리의 노을 아래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다이의 손에는 수술 가운이 들려 있었고 준혁의 손에는 봉사단 조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아, 나 다시 시작해.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 다이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외상외과 센터가 있는 층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걸음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멀리 보이는 산. 분쟁 지역의 흙먼지와 천막 대신 이 도시의 풍경이 다이의 새로운 전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첫 수술 예정 환자의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발성 외상 환자, 교통사고로 실려온 40대 남성. 다이는 의자에 앉아 차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강다희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창밖에 햇살이 명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강다희 외과의 외상외과 센터장. 그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다이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고 하얀 가운을 다시 입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꺾인 것이 아니라 잠시 접혀 있었던 것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